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시장의 중요한 구간마다 간간히 모셔서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펀드 매니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이분이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올 연초까지 2021년의 중요 키워드를 바이 더 딥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빠지면 사라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정책 금리만 안정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급등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기술주 좀 사도 되는지 한번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몬드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일단 키워드는 바이 더 딥이었었고 두 번째가 일단 정책 금리가 안정되면 펀드 매니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 이 두 가지였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결론은 이걸 것 같아요. 과연 빠진 기술주들 작년에 수없이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 사도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말씀 주셨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포인트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준 스탠스죠.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계속 같이 이렇게 밀어왔던 기조와 똑같이 물가와 고용, 듀얼 맨데이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장기 평균 2% 상승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용 같은 경우는 천만이 실직을 했어요. 천만이 실직을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 실업률이 10%에 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월이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지켜내려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내려면 금리 지금 못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분간은 금리 못 올린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라고 보면 단기 금리는 잡혀 있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늘어나는데 장기 금리는 벌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어디까지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장기 금리도 좀 제한이 걸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 사실 옐런 장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똑같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금리 상승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성장률과 할인율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할인율이 우리가 보통 보는 물론 이제 코스트 오브 이펙트로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금리라는 거를 보통 많이 보죠. 근데 이 금리에 대해서 일단 유동성장이 펼쳐지게 되면 금리가 낮고 성장률에 보통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실 2월 달에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면 다시 시선이 R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할인율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R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2017년도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가 보통 우리가 그거를 경기에 어느 정도 경기 개선 속도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전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개선세 속도로 이제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도 때 같은 때 130bp, 135bp였어요. 그게 많이 벌어진 건가요? 그렇죠. 많이 벌어졌을 때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리플레이션이 나타날 때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는 140bp가 넘어갔어요. 3월 초까지 해가지고 143bp까지 벌어졌거든요. 확실히 민감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이 2017년도보다 경기가 좋으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143bp까지 올라간 거죠. 또 거기에 1월 달에 올라갔던 속도를 같이 대비를 해보면 지금 적정 속도는 제가 볼 때는 110, 그다음 105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30bp 이상이 지금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벤트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까는 거죠. 그럼 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생각을 해보면 2월 중순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미국에. 급격한 한파 있어갖고 텍사스 정유 시설 다 멈추고 그렇죠. 그랬었죠. 유가가 튀었죠. 이제 거기에다가 사실 2월 말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별로 집중은 안 하지만 세상에 7년 옥션에 시장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잘 안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7년 옥션 때문에 사실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금리가 현재는 이벤트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금리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은 있겠지만은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놀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나 아니면 매매하시는 분들이 흔히 쓰시는 오버슈팅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그 현재 시장 환경은 유동성 장세인 건 맞고 네. 금리가 오버슈팅한 거고 금리가 좀 안정된다면 네. 당연히 성장을 위주로, 그러니까 성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기업으로는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금리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원래 올라갔던 속도에 맞출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필요한 거고 떨어지던 아니면 유지가 되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그 어떤 뭐 느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분석에 의한 결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장 금리가 많이 튀었을 때였잖아요. 네네. 2013년 5월, 금리 6월 발전했을 달에 때 말씀하시는 거죠. 1.8%에서 2.5%까지 테이퍼 텐트럼 때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뛰었는데 지금 차트가 나오네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그 그리드를 친 부분을 보시면 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8에서 두 달 만에 2.5까지 쭉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네. 보라색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보라색 선이 나스닥이고 그다음에 까만색 선이 S&P 500인데 그때 상황을 보면 나스닥이 밀려요. 저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 네. 근데 이게 국채 금리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한 네. 6개월 정도를 지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떨어지고 그 부분에 시장은 적응을 해서 물론 등락은 있지만 원래의 모습대로 성장주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때가 가장 쇼크가 컸던 때였거든요. 저 때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있어서 사실 저 네. 시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게 2013년 맞나요? 그러니까 8차례 연속으로 이제 금리 올렸었던. 네, 2013년, 2015년서부터 사실은 네네. 그렇게 됐죠. 2015년, 그다음에 16년서부터 17년 쭉 올라갔던 게 그게 이제 8차례고요. 네. 테이퍼 텐트럼 때는 이제 우리 긴축 들어갈 거야라고 처음으로 버냉키 전 의장이 얘기를 꺼냈던 때예요. 네네, 네. 시장이 이제 발작을 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텐트럼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금리가 처음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한 차례 놀랐다가 네. 그 다음엔 또 시장은 이 정도 금리 수준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과거에도 보여왔었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저도 알기는 어려운데 그렇긴 한 분기 하지만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한 분기 보고 정도? 있고요. 네,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네. 분기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네.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 그러니까 네. G가 좋으면 네.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요소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G가 좋아지면 시장을 좀 당길 수가 그 기간을 좀 당길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좀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기술주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나쁘게 너무 겁먹지 않고 시장을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바이 더 딥. 이 이슈 가운데 지금 저희는 Y, 그러니까 네. 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주로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 지금 당장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가 무사한지를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이 무사한지를 사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때 경험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2011년도, 12년도 때는 사실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다음에 맞아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EPS가 계속 상승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이 결국에는 시장을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고 과거의 선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주식이 언제 사실 흔들렸냐면은 2015년도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죠? 2015년도 때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리를 올린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이익이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2015년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네. 질문,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분명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 좋지. 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상이 아니죠.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네. 어쨌든 그동안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익의 상승률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그만큼 상승률이 줄어들더라도 네. 이익이 받쳐졌던 그 시기는 2017년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익이 받쳐주면 사실은 우리가 그 빚이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월급이 올라가면 네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갚을 수 있고 이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싶은 너무 거고. 미세하게 본 거군요. 네. 이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를 계속 이제 찾아 들어가는 네네.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의 성장 좀 괜찮은 상태인지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보는 거는 당연히 미국 시장이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S&P 500의 12개월 예상 이익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forward EPS라고 사실은 부르는데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12개월 forward EPS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2011년도, 12년도 때에 예전에 2007년도, 8년도 때 수준을 회복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forward EPS를 보면은 2021년도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73불 정도 됩니다. 블룸버그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작년 말에 예상을 했을 때는 167불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랐죠.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이익을 계산했을 때는 167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고 지금 보면 173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닝 리비전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네. 이익 개선세라고 얘기를 네. 하죠. 이 개선세를 그 다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개선세가 어떠냐고 하면은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 거의 지금 1% 정도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월드 기준 0.6% 올라가는 상황이고 다음 표를 한번 보죠. 네. 네. 하고 선진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97%. 그러니까 거의 1%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EM을 빼고 주요 선진국 지수, 그다음에 전 세계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다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보면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섹터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에너지를 넣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예, 에너지뿐만 아니라 IT도 1%가 넘어가고 있고 특히 반도체 엄청 좋죠. 은행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섹터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런 섹터들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지금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바이더 딥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도 저희가 섹터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익 개선세가 높은 곳이 어디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딥한 상태잖아요. 많이 네. 빠진 상태잖아요. 네. 여기서는 뭘 고를 거냐? 네. IT, 반도체, 기술, 하드웨어 설비 이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만 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장주라고 해서 성장주만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개선세가 나타내는 재료 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핫하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굉장히 네네. 좋은 편한 거거든요. 재료만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금융도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쵸? 금융 섹터 ETF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네. 이 개선세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경기 민감주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봤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저희가 첫 번째 그 클로징벨 나와서 기사에서 나왔던 건데 네. 경기 민감주를 좀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진짜 핫한 게 경기 민감주니까 이걸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기술 성장주 그러니까 고성장 기술주 이걸 장기적으로 접근하라라는 의견을 오늘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네. 괜찮으세요? 그게 사실은 작년 전망에 제가 온택이라는 부분에 네네네. 그러니까 바이더 딥 할 때 U 때 사실은 저희가 온택이라는 단어를 네네. 꺼냈잖아요. 네네. 온택 아닙니까라고 말씀 주셨고 아닙니다. 네. 온택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1분기 그다음에 1분기에서 조금 넘어갈 때까지는 컨택, 나머지는 이제 그렇죠. 언택.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컨택이 사실은 굉장히 유망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트랙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이번엔 이겁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작년 말에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요즘에 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전통 에너지 산업이 또 굉장히 네. 큰 붐을 또 일으키고, 네.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 보면서 네. 거기다 또 워렌 버핏까지도 계속 이제 전통 에너지 산업을 또 네. 매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친환경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을까요? 방향 절대 잘못 잡으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저는 함께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2월 달에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라 그래서 이제 국정연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연기가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좀 들어보면 네. 연기가 된 데에는 사실은 공화당 요청들,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요청도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환경 쪽만 하지 말고 네. 전통 인프라 쪽도 조금 예산을 배정을 해달라라는 네네.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기반 특성상 농촌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에서 아직까지도 5G는 고사하고 4G도 지금 안 되는 곳도 지금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달라. 전통 인프라에 대한 보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네. 친환경주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신성장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빅텍은 이제 더 이상 성장주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S&P 500의 PR, PR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PR이 20배에서 22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쵸,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페이스북,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3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지수 대비 한 10배 정도 높은 주식을 과연 우리가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긴 하네요. 라는 의문이 좀 있죠. 왜냐하면 네네. 그만큼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가령 애플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때 PR이 60배였어요. 아, 그래요? 예, 엄청 높았죠. 네네. 예전에는 과연 60배였어요. 그때 네. 성장주였죠. 지금 네. 성장주라고 볼 수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정책 방향이 맞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진행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테슬라 같은 그런 네네. 주식들, 네. 그런 주식들이 이제 과연 신성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친환경주랑도 사실 연관이 좀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왕 네.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워낙 펀드 매니저이시기도 하니까 네.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견을 안 내비치시는 걸 알고 있긴 네. 하지만 워낙 시장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애플 아니냐라는 네네. 말씀도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하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바이십니까? 예. 네. 몇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건 개인 의견이니까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은 이거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이 2007년도 1월달에 그 애플 엑스포에서 스티브 잡스가 까만색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게 역사죠. 아이팟, 네. 그다음에 핸드폰, 네. 그다음에 인터넷 세 개를 합쳐가지고 아이폰을 리인벤트했다라고 얘기를 그쵸. 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불었습니다. 네. 2007년부터 9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이제 판매를 하다가 2009년도에 중국의 정저우라는 도시에 네. 아이폰 시티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수십만 대의 아이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샤오미, 그다음에 오포, 비보, 화웨이 이런 사실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혁혁한 공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기가 따른 팩토리랑 약간 겹치네요. 겹치죠.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기가팩토리랑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기반을 두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넓혀가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 그리고 시기도 보시면 2007년도부터 9년도를 넘어선 시기는 양적 완화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가요? 양쪽 완화 완전 비슷하죠. 예. 네. 정책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유사하죠. 네, 예, 네. 밀어주고 있는 시기잖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부분도 친환경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거기에 자율주행 부분이 들어가면 플랫폼이라는 데서도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차 안에서 미팅도 하고요, 잠도 자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생활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같은 기업은 사실은 플랫폼 기업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애플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제 저희가 질문이 여러 개가 더 남았는데 다른 것도 좀 다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중국 이거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2분기에 그러면 네. 이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네. 좀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 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이번에 바이더 딥에 딥이 왔을 때 충분히 투자를 다시 옮겨 담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작년에 이미 경기 민감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이제 그거를 팔아서 다시 기술주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지금이었다. 네,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런 부분도 됐고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주식으로 옮기셨을 그런 네네. 상황도 됐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 다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그쵸, 거니까 네. 앞으로 이런 시기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조금 2, 3개월 뒤에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자산 배분을 2분기 때는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이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 인프라도 일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2분기를 넘어가는 3분기 때는 다시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